지난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경 전남 완도군 정도리 소재 버스 정거장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망 장소가 도로 근처이고 시신 주변에서 자동차 방향 지시 등이 깨어진 채로 발견돼 처음엔 뺑소니 교통사고로 의심됐던 현장. 그런데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마 부위에 피부까짐 외에는 이렇다 할 외상이 없었던 남성. 부검 결과 고인의 몸에선 자동차에 부딪혔을 법한 손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혈액에선 걷는 일이 어렵고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는 수준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습니다. 게다가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최대 130배 이상 높게 검출되자 국과수는 남성의 사망 원인으로 독실아민과 술에 주목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고농도의 약물 탓에 사망한 걸로 확인된 남성. 숨진이는 당시 52살이었던 김재훈 씨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건 발생 이틀 뒤 범인 검거 소식을 전해왔던 경찰. 그 인물은 숨진 김재훈 씨 첫째 딸이었습니다. 당시 22살이던 그 딸의 이름은 김신혜였습니다. 당시 고향인 완도를 떠나 서울에서 생활 중이던 김신혜. 경찰은 그의 집에서 사건과 관련된 듯 보이는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술과 수면제를 적어뒀을 뿐 아니라 노트 한 구석에 자동차 유리와 백밀러 그리고 부스러기라는 메모도 남겼던 김신혜. 경찰은 이를 아버지를 살해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한 일종의 살인 계획서로 판단했습니다. 김신혜 서울 집에서는 그녀가 아버지 앞으로 가입한 보험의 증서들도 한 대 발견됐습니다. 당시 확인된 보험은 전부 8개, 모두 아버지 김재훈 씨가 사망하기 한 달여 전에 가입한 것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사망 원인이 뺑소니 사고로 판단될 경우 김신혜는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중에 증거는 따로 있다고 밝혔던 경찰. 김신혜가 자백을 했던 겁니다. 전날 오후 서울에서 출발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아버지 집에 도착했다는 김신혜. 수면 유도제 가루를 탄 양주를 아버지에게 마시게 한 뒤 함께 드라이브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정도리 버스 정거장 부근에 그 시신을 유기했다는 김신혜의 고백. 목적은 보험금이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후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신혜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김신혜에 대한 재판은 이례적일 만큼 빠르게 진행돼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4년 뒤 우리가 만난 무기수 김신혜는 14년 전 경찰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들려줬습니다. 처음부터 자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유죄 인정을 강요했어요. 무슨 돈을 위해서 무슨 범죄나 모의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판사는 그렇게 봤어요. 저를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넘게 복역 중인 김신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길어도 몇 년이면 결론 날 줄 알았던 김신혜의 재심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1월 6일에서야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지난 2000년 22살의 나이로 담장 안에 갇혔던 김신혜가 47살이 돼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 탓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김신혜. 그럼에도 종종 단역 배우로 활동하며 자신의 꿈을 지키던 그 삶은 어쩌다 뒤바뀌게 됐던 걸까? 당시 취업을 앞두고 서울의 누나집과 완도 고향집을 오가며 생활했다는 19살의 후성씨. 남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김신혜가 고향 완도로 향한 건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인 3월 6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완도로 들어가는 차량들이라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원동 검문소. 그곳을 김신혜가 몰던 렌트 차량이 통과한 시각은 다음 날인 3월 7일 새벽 1시 무렵으로 확인됩니다. 집에를 몇 시에 왔냐면은 5시 15분에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흔적이 있었죠.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가 받았어요. 그 아버지 술 많이 드셨냐? 그러니까 또 많이 드셨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피할 때가 상책인 거예요. 그냥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완도의 명물 중 하나인 노래하는 등대 앞 바닷가로 그날 새벽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서울 집에서 챙겨온 술을 차 안에서 홀로 마시며 시나리오에 쓸 아이디어도 메모했다는 신혜 씨. 그곳에서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가 자동차 경운기 소리에 정신을 차린 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는 신혜 씨. 집에 왔던 게 한 5시쯤 아니었을까? 아버지 집에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불은 켜져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진짜 주무시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위로 올라간 거죠, 할머니 집에. 평소 고향 집에 올 때면은 아버지 집에서 지내기도 했지만 그날은 아버지가 곤히 주무시는 듯해 할머니 집으로 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김신혜 자신의 자백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정하거나 자백하셨죠? 한 번도? 없어요. 예. 경찰 조서 속에 기록된 김신혜의 고백은 당시 수사를 했던 박두길 형사와 조용구 형사가 함께 쓴 소설이라는 게 신혜 씨의 주장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가 조서를 꾸미다가 이제 가 딱 들어와요. 가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맞는 시간이고 맞는 시간. 형사들이 바쁘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무실을 진짜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요. 25년 전 22살의 김신혜가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이들의 무자비한 폭력 때문이었을까? 물론 강한 심증을 부르는 그 존재가 남았습니다. 김신혜의 푸른 노트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 사건과 닮은 듯 보이기도 하는 메모들. 하지만 이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재심을 진행해온 박준영 변호사의 생각입니다. 김신혜가 구속된 뒤에 할머니 집에서 발견됐던 또 다른 노트들. 거기에도 살인에 대한 메모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봐야만 시나리오의 줄거리임이 드러나는 메모.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하고 소설을 구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트들이 꽤 많았는데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 압수물이 차라리 전부 다 증거로 제출됐다면 그러면은 이 메모의 의미와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증거를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항소한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고모부가 범행을 자백했다라고 김신혜 씨가 자백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이게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신혜 씨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 kungo모부한테 저기 자백 여기 병원에서 인정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kungo모부가 어떻게 kungo모부가-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아버지의 부검이 있었던 날 빈소를 지키던 신혜 씨를 밖으로 불러냈다는 고모부.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며 그가 이끈 곳은 병원의 휴게소였다고 합니다. 다짜고짜 너네 동생이 아버지를 수면제로 죽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너는 여자고 너 동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또 동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남동생인 후성 씨라고 주장했다는 고모부. 이를 남동생에게 직접 확인하려던 신혜 씨를 고모부는 힘으로 막아섰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발인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 집에 찾아왔어요. 고모부 혼자.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는 성추행을 해서 이렇게 했다. 진정서를 올려라. 예. 할아버지는 아닌 거 알면서 누나가 바로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심 사건과 달리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은 사건이에요. 그 의심의 어떤
배경과 전제에는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김신혜 씨를 향하는 의심하는 증거들만 수집됐었어요. 제3의 어떤 범행 가능성을 갖다가 생각하고 정말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증거를 가지고 김신혜 씨는 억울함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증거는 지금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재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신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신혜를 가뒀던 증거가 김신혜를 풀어준 아이러니. 그런데 이제는 끝날 줄 알았던 기다림을 남동생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망상이 심해가지고 저를 이제 적으로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동생이 하면 모른대요. 솔직히 저는 이제 나올 때 짐을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 이제 제가 쓰던 이제 그 마지막 쓰고 있던 노트 이런 거. 신혜 씨는 출소하면서 한아름의 노트들만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이제 그 암호 해독을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배우기도 했고 아버지가 지금 김재훈 씨가 어떻게 보면은 저를 납치하고 유괴했던 분이세요. 자신은 중국이 애타게 찾아온 후계자이며 러시아 황실의 주인이자 많은 왕실들의 핏줄이라는 신혜 씨. 2015년에 재심 개시되고 2018년에 재심이 확정됐는데 이분이 망상이 심해진 시점이 2018년으로 보거든요. 저는 영안사전을 들고 와서 이게 암호 해독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형광펜이 다 칠해져 있고 알 수 없는 어떤 이 글들이 막 기재되어 있고. 혹 사건 서류가 분실될까 독박만을 고집하며 오로지 재심 준비에만 매달렸다는 김신혜. 지난 2015년 재심이 결정된 뒤 희망으로 가득 찼을 작은 방. 교도소에서 작성한 상담 일지 속 김신혜는 그 시절 희망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던 불안과 의심. 너무 간절해 더욱 아팠던 탓인지 어느 순간부터 외면해버렸던 재심. 교도소 측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권유했지만 김신혜는 모든 진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15년도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씩 희망이 보였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다가 이제 그게 시간이 자꾸 이제 늦어지는 거죠. 17년도, 18년도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분은 많이 이제 지쳤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거 뭔가 세상이 잘못된 걸 거야. 아니면 이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보세요? 예, 그 김신혜 동생인데요. 네네. 예, 지금 누나가 지금 가방 들고 나갔거든요. 아마도 신혜 씨는 중국으로 갈 생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각본대로 할 거잖아요. 정철이가 원하는 각본대로. 지금 그 촬영 위에서 이 사건 기록에 맞춰서 그 사건 기록에 맞춰서만 취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발빠르게 대처한 경찰 덕분에 안전하게 발견된 신혜 씨. 하지만 다음에도 이럴 수 있을까?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 전문가는 응급 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망상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서 혼자 지금 다니면서 망상대로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망상이 잘못되었네 라고 포기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망상,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지금 감시해서 음해 세력이 다시 생겨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할 거예요.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응급 입원이 결정됐습니다. 김신혜는 어쩌다 김신혜란 자기 이름을 잊은 걸까? 김신혜는 언제쯤 다시 김신혜로 돌아올 수 있을까? 25년 동안의 저항으로 9069일의 기다림으로 김신혜 스스로 찾아낸 그 자유를 언제쯤 김신혜에게 되돌려줄 수 있을까?